오늘 이제 신용정보법 법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의 의견도 한번 드리는 이런 공감의 자리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을 드리더라도 조금 입법 예고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경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1월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주셨고요. 법안 소위까지 우리가 1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는데 법안 소위 통과되고 나서는 거의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2020년 올해 2월 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크게 5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저희가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통한 결합, 그리고 결합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CB의 라이센스 세분화하는 내용. 세 번째는 신용정보업의 업무 범위 확대, 그리고 그에 대한 보호장치. 네 번째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정보인권 보호입니다. 먼저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법 체계는 개인정보와,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와 개인을 알 수 없는 익명정보의 두 가지 개념으로 법 체계가 짜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것은 추가적인 정보를 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특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통계 작성, 두 번째는 연구, 세 번째는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입니다. 그런데 통계 작성에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이 포함되고요,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명 정보의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데이터 결합은 나라마다 결합 기관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 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가명 조치 또는 익명 조치가 된 상태로 결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전문 기관은 어떤 기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위 규정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여기서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마찬가지로 그 공공기관들 위주로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추후에 사회적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민간 기관까지 전문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자본금이나 매출액 요건 등을 갖춘 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전문기관의 업무와 그리고 그 외의 업무를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이 하는 업무의 서버와 결합 서버를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결합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서 데이터 결합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기관은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을 결합기로 대체를 하게 되고, 이 대체 키는 그 의뢰기관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결합 대상 데이터를 가명 또는 익명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때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요.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은 결합 후에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또한 대체키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합된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달 후에는 결합 데이터나 원본은 즉각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관련 사항이나 기록 관리된 내용들을 금융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이나 이용을 할 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첫 번째는 그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가 정보는 항상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가명조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대책에 대해서 항상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합하거나 가명 정보를 사용할 때 우연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삭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약간 무서운 처벌 규정인데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혹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명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첫 번째는 매출액의 3%,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그 기업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형벌도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명 정보도 도입하고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유통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행정위원회였는데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방통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정보보호를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그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상거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카테고리는 CB산업의 라이센스를 약간 작게 쪼개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용조회업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요. 이 신용조회업이라는 한 덩어리를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스몰 라이센스 단위로 쪼갰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신용평가업입니다. 개인에 대한 신용 등급도 내고 신용 점수도 내는 업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비금융 시비를 마련했습니다. 비금융 시비는 금융 정보가 아니라 비금융 정보를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시비인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나 인력 요건을 좀 낮게 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만들었습니다. 이 업종의 특징은 카드사의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조회업도 세 가지로 기업 등급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기업 기술 신용평가하는 TCB, 그 다음에 등급은 내지 않고 단순히 정보 조회만 하는 기업 정보 조회업, 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 CB업에서 이제 그 CB업에 들어올 수 있는 주요 요건이 하나는 자본금 요건, 그리고 금융회사 출자 요건, 세 번째는 인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가지가 통으로 돼 있어서 자본금은 50억 원, 출자 요건은 금융기관 출자 50% 이상이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단위를 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금융 전문 시비 요 경우에는 5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또는 20억 원의 자본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출자 요건이 배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 시비, 요 경우에는 금융회사 출자 요건은 배제되지 않았지만 카드사가 경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정보 조회업의 경우에도 출자 요건은 배제했고요. 그 자본금 요건도 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인력 요건을 보시면 이제 뭐 좀 복잡한데 크게 개인 시비나 개인 사업자 시비, 기업 시비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신용 평가 업무 종사자가 10인 이상이고요. 개인 전문 시비는 2인에서 5인, 그리고 기업 정보조회업, 등급을 안 내는 정보조회업은 2인, 그리고 기업 정보조회업과 전문 시비를 같이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인력 요건은 좀 이제 시행령을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요. 크게 요약을 하면 이런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을 도입을 했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사업자의 신용 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서 이제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개인 신용 평가 회사 그리고 기업 신용 조회 회사들이 할 수 있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신용카드 업자도 겸용 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정보 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금지되었던 신용조회 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 금지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가공, 컨설팅 등 겸용 부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실채권 매입이라든지 타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소송 대리 업무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전자문서 중개 업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금융상품 광고, 홍보, 컨설팅,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비금융 CB의 경우에는 비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 없는 겸업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CB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업무 및 그 부대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나 사업체 및 그 다음에 사업 현장을 조사한다든가 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나 이에 가공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CB에 대한 경우에는 기업 신용평가에 활용한 정보에 대해서 이를 가공해서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같은 것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책임성도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신용정보법에서 기존에는 지배주주 변경 승인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대주주 변경 승인 제도로 좀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지분율 30% 이상인자만 심사를 했던 것을 10% 이상인자로 강화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한 것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법률과 그리고 하위법령과 유사하게 그 내용을 넣을 건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뭐 빅테크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쉽게 신용 그 데이터 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내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에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차별이나 그 신용조회라는 등급 제공과 그 마케팅을 연계하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계열회사 상품 및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신용평점 등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 시비랑 계열회사가 신용평가를 교차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공정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용평가의 계약 체결이나 또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가능성이나 예상 등급을 미리 제공할 경우에는 등급 쇼핑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 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서 평가 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데요. 주로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든가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신용평가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신용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신에 의거해서 규정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구체적인 허가 정책은 4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신용정보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인데 이것은 허가제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보호나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매체를 보관해서 사용하는 이 방식,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스크레이핑 방식이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는 금지가 되는데, 마이데이터 산업에서의 스크레이핑 방식이 금지되는 것은 올해 8월이 아니라 내년 8월까지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실 분들은, 저희 뭐 워킹그룹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년까지는 스크레이핑 대신에 API 방식을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 그리고 일정한 투자 일임업, 투자 자문업, 이런 것들을 겸용 부수 업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하위 규정에 마련을 할 예정인데요. 뭐 성능이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든가, 백업을 한다든가, 뭐 복구 작업을 최소한의 시간에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갖추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랑 외부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외부의 침입을 방지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성질의 권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자 관리 통제라든가 데이터 반출입 통제, 그리고 백업 및 소상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들인데요. 비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고려하셔야 될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겸업을 허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비금융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가 단계에서 허가 정책의 방식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나 주선, 그 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 일임,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이나 신용 정보 주체의 식별 확인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지 행위는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제 좀 어떤 욕구가 있을 거냐면, 데이터가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 요구권을 강요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전송 요구를 A에서 B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해상충 행위를 한다든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이제 겸용 부수 업무 자체가 마이데이터 업이라는, 본인 신용 조회라는 업에 이제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요구할 경우엔 당연히 마이 데이터를 데이터들을 즉각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나올 내용들은 대부분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이번에 법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예전에 이 시스템이 있었지만 법상으로 도입되진 않았는데 법적으로 분명히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하위 규정에서 채권자 변동 정보 등록 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 대상 거래, 그리고 등록 대상 정보 등을 규율할 예정입니다. 등록 대상 정보 같은 것들은 뭐 보시면 최초 대출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이 어떻게 이제 팔려 나갔다든가, 그 다음에 채권 원금은 얼마라든가, 소멸 수요는 어떻게 된다든가, 그리고 가압류나,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 집행되는가 하는 집행일,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그리고 공제 보증기관들도 이 조회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신용평가 검증인데요. 이게 이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러니까 신용정보원에서 개인 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CB들 간에 이제 등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불만들도 있으셨는데, 신정원이 개인 신용평가 회사 등에 대해서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 정보라든가 평가 모형에 대한 예측력, 안정성 등을 이런 것들을 심의해 가지고요.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의서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산업을 하다 보면 정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의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아까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명 정보는 동의를 베이스로 움직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동의가 됐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동의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동의서를 좀 쉽게 만들 예정입니다. 쉽게 만드는데 동의서가 복잡한 것이 소비자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이나 뭐 CB사가 자기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의서를 쉽고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수단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동의를 받을 때 고지사항의 중요사항을 발췌해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동의서의 시각화 단순화인데요. 당연히 신용정보 주체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상세한 동의서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 동의 등급을 부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보 동의가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가 있는데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서 이게 사생활 침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 동의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생각해서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나 뭐 CB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의를 받을 때 동의 등급을 신용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 활용 동의 등급 부여입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마이데이터 산업을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은 개인 정보 주체의 중요한 권리 일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이 운영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회사나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뿐 아니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신용정보법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도입이 돼야 하냐면 신용정보 그러면 전송 요구권 대상 기관은 어디이냐 그리고 어느 기관으로 이것을 옮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전송 요구권 행사 대상은 당연히 금융회사는 포함되고 예보나 거래소, 결제원 같은 금융공공기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자라든가 그러니까 통신정보 그리고 전력공사 그러니까 전기요금 납부정보라든가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납부정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이제 그 금융회사나 이런 주체들이 다양한 기관의 정보들을 모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의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서 다양한 기관의 정보들을 모아올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금융회사 당연히 포함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도 이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정보가 전송이 될 거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논의를 통해서 그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회사들이 합의한 정보, 금융거래 정보들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 납부 정보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국세청이나 행안부 이런 관계기관과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도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공적연금에 대한 납부정보, 그리고 통신료 납부정보, 그 밖에 신용주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송 대상 정보고요. 다음은 이제 그 전송이 안 될 사항입니다. 이것들은 뭐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인데요. 상식적입니다. 이동권 행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없겠고, 전송 요구권 행사 방식,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내 정보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요거는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데 컴퓨터에서 리더블한 자료로 5년 내의 정보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송 요구권 행사 내역을 연 1회 정도는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파일링 대응권인데요. 자동화 평가라는 것이 이제 그 신용정보 주체에게는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 자기의 신용 등급이나 정보가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 실시 여부나 자동화 평가 결과, 그리고 기준은 뭔지, 그리고 기초 자료가 뭔지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기초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평가를 재산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규정에는 이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어느 기관에 적용되는지,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를 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정 내용 요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게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인정할 수 있게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활용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 도입입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이제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을 두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개인 신용정보의 관리나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냐면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다음에 감독원 검사 시에 활용할 수 있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기관은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인데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적용 대상 항목은 신용정보법 준수와 관련된 72가지 항목을 평가할 예정인데 요것은 이제 금감원 시행세칙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신용정보 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신용정보법에 굉장히 일찍 도입이 돼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법 예를 보면 3배 정도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정법은 정보 활용이나 어떤 유통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 활용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분들과 보호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의견들이 다 저희가 듣고 저희가 또한 그들의 양쪽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쪽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뒤쪽에 가서는 보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보를 또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제재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또 질문들도 많이 하실 것이고 Q&A 세션도 있을 텐데 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잘 쓰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신용정보법, 그리고 데이터 3법,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안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